안녕하세요. 그대 너머에라는 영화를 연출한 박홍미라고 합니다. 여기 그 대전은 몇몇 이런 상영이나 몇몇 일때 몇 번 왔었는데요. 너무 좋은 기억을 많이 안고 갔던 곳이라서 이렇게 또 상영까지 하고 GV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그리고 촬영 감독님 그 혼자란 영화 아까 이제 저희 앞서부터도 상영을 했는데 혼자와 지금 이번에 이 그대 너머에까지 같이 작업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때는 솔직히 굉장히 그 촬영에 있어서 원신 원컷 개념으로 이제 거의 가시는 그런 실험적인 그 장편 영화였고 또 이제 부조리극의 어떤 형태의 어떤 뭐 시간 공간의 어떤 그런 구성이라든가 인물의 어떤 행동거지들이 이게 좀 뭔가 이어져 오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뭐 교감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두 분이 같이 아니면은 뭔가 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거나 방식이 있으셨던 건지 뭐 조금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번 각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혼자란 영화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되고는 제가 이제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촬영 감독님을 전에 하셨던 촬영 감독님이 좀 바쁘셔갖고 상황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짝을 같이 할 촬영 감독님을 찾다가 이제 김미호 촬영 감독님을 우연히 이제 알게 됐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어떤 영화에 대한 이제 제 시나리오를 또 보시고 좋게 보시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분석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면서 같이 이제 혼자라는 작품을 같이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그래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거의 뭐 그때 뭐 단순히 뭐 이렇게 계약 뭐 이거 영화를 위해서 계약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같이 뭔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어떤 이미지적 고민들, 미학적 고민들을 굉장히 같이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잘 그때 완성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되게 힘들고 강박적으로도 좀 심하고 좀 성격도 예민했던 시기에 좀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크게 품을 되게 이렇게 크게 두시고서는 같이 뭔가 즐겁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던 그런 시기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라는 영화는.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서 그대 너머에도 같이 하게 된 거고요. 디테일한 것들은 좀 예, 촬영 감독님.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이야기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영상으로 구현을 해내셔야 되는 이제 과제가 좋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게 되셨는지. 네. 그 뭐 만난 과정은 뭐 지금 감독님이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만나서 이제 영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작품적으로 영화를 보는 시각, 영화관 어떤 그다음에 영화에 대한 취향, 샷을 어떤 식으로 구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취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냥 시나리오만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공통분모적인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취향적으로 좀 잘 맞는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샷을 고민을 해서 실제를 직접 찍어내는 것. 물론 지금은 CG로 어떤 신기한 마술 같은 샷도 다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독립영화니까 제작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만 단순히 예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찍어내는 것을 상당히 더 중요하게 리얼한 것을 화면에 담는 것, 그것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이 저하고 감독님의 상당한 그 가장 큰 영화를 대하는 애티튜드에서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뭔가 이 작품을 같이 좀 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샷을 잘 이렇게 그 카메라를 움직여 가지고 인물들의 동선을 브라켓팅을 하고 그 안에서 화면을 디자인하고 구성하는 것.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장편 영화를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14편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해오면서 계속 갈증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거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구사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감독님들이 기회를 아무도 안 줬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샷을 구사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영화에서 이렇게 긴 동선을 만들어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되게 길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샷들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여러 개, 예를 들면 10커트로 보여줄 거를 더 짧은 시간 안에 한 커트로 다 붙여가지고 아주 밀도 있고 농도 깊은 샷을 하나의 샷으로 다 이렇게 엮어낸다. 이런 거가 약간 취향적으로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영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서로 콘티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뭐 얘기를 좀 길게 해야지 어떤 샷을 구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통하지만 나중에는 조금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서로 취향이 비슷하니까 상당히 얘기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마음껏 내가 구사할 수 있게 해줬던 것도 같고, 혼자 하면서 되게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감독님은 다른 감독님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왜 이 감독님하고 계속 같은 작업을 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기회를 되게 많이 줘요. 뭐냐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스탠리 큐브릭처럼 모든 것을 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딱 있으면 그 나머지는 촬영 감독에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짐벌이 10분 동안 움직이는데 중간에 살짝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도 감독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 NG를 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찍어서 그 부분은 오케이를 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되게 자유도를 많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햇빛을 내가 넣을지 카메라에 안 넣을지 이거를 내가 감각적으로 판단해서 넣겠다고 판단을 해서 넣으면 넣고, 그리고 나서 컷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감독님한테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햇빛을 넣었다. 잘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이 나한테 되게 어떤 자유도를 많이 주는 부분이, 촬영 감독이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박홍민 감독님이 그런 기회를 줘서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실력 발휘하겠냐, 지금 실컷 해보자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님 나름대로 그 말에 공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그 편집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특징이 보통 액션과 리액션과 관련된 커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커트를 하면 그 다음 커트에서 그걸 받는 커트로 연결되는 보통 액션과 리액션의 방식의 에디팅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그런 방식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카메라의 존재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 또는 그 어떤 편집의 느낌들이 전혀 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봤을 때 이제 그 카메라라는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영화 자체의 그 어떤 스토리텔링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영화 편집이나 그런 기법에서도 영화라는 것이 느껴지는 방식의 또 샷들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영화라고 느껴지지 않는 컷들이 핵심인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 혼자란 영화와 그대 너머에라는 영화에서의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카메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라는 그 존재, 그리고 저가 그 스스로가 느끼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그 안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샷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카메라를 바라보는 존재가 느껴졌으면 하는 뭐 그런 오히려 태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전혀 그 커트가 이 어떤 그 영화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어느 순간에 보면 아마 관객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그 카메라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 예, 이 움직임들이 막 마치 이렇게 정서를 같이 또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어떤 존재적인 고민들이나 이제 어떤 제 스스로에 대한 고민들이 영화 안에 많이 투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또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어떤 평론가분이나 이제 몇몇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마치 하나의 뭐 사람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예, 그걸 어떤 같이 바라보는 어떤 인물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배우분도 그랬고 몇몇 평론가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그만큼 이제 카메라로서 이미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뭐 다른 영화들도 물론 어느 정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 감독님의 작품에서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카메라의 미학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훨씬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예, 표현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얘기해서요. 혹시 그 사이에 예, 대화가 이렇게 정리가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너무 질문한데 혼자라는 작품도 제가 보고 그다음에 이 작품도 보는 건데 그 혼자라는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이제 그 촬영장 배경이 주로 모든 골목이 주로 배경이 빽이 나오는데 감독님께 있어서 그 골목이 정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샷적으로도 되게 혼자도 그렇고 그대 너머에도 그렇고 되게 롱 테이크로 가는 샷들이 엄청 많은데 그 샷들을 찍으면서 촬영 감독님께서는 또 힘드셨는지 어떤 또 이걸 그때 왜 이렇게까지 좀 생각보다 더욱더 오래 되게 롱 테이크를 간 샷들이 많아서 일부러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건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동네 같은 경우는 그 혼자란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방이 실제로 제 작업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찍을 때 제가 사실 그 영화 찍기 한 1년 가까이를 거의 물고기란 영화를 찍고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여러 영화제도 다니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몇 년 안 그래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막판에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뭔가 이제 관계도 좀 다 끊어지고 뭔가 저도 되게 고립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혼자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질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실에 옥상을 올라가면 실제로 동네가 전부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제가 밤에 맨날 거기 혼자 올라가서 가만히 거기서 이렇게 서 있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보면 그 불빛이 하나하나 켜지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 외부에서 밖을 보는 게 아니라 골목 사이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 그 앞에 뭐 앉아 있는 사람들, 빨래를 넣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소리들, 그리고 그 빛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많은 상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일반적인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골목 같은 경우는 이게 기획돼서 만들어진 동네가 아니잖아요. 다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길도 만들어지고 집도 그 옆에 또 세우기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군집단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의 흔적들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의자를 앉아서 이렇게 사시는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뭐 거기 안에서 이렇게 노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붙여놓는 분들도 있고 벽에다 뭐 칠해놓은 분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역사라고 하면 역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상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어떤 군집단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또 제 머릿속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그래서 더 애정을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공간 안에서 좀 제가 하는 어떤 내적 고민들을 이야기로 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연결이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란 영화를 찍었었고, 그대 너머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제가 혼자가 좀 너무 이렇게 또 그 당시 힘든 시기니까 안 좋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강박적인 생각들이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혼자가 촬영 감독님 만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좀 치유도 됐고 또 제가 또 약간 좀 애증이 있었던 분에게도 그걸 저희 부모님이죠 보여드리면서 좀 많은 것들이 또 치유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젠 좀 저도 좀 어떤 스스로한테 갇혀 있는 것 다음 단계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들이 또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대 너머에라는 작업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오히려 낮 장면의 골목을 많이 찍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혼자가 한 인물을 쫓는 거라면 그대 너머에는 여러 인물의 내면이 교집합된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 그런 고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잘게 파편화시키면 그런 기호들이 명확하게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이제 좀 그 어떤 긴 테이크의 호흡 안에서 어떤 인물들의 이것이 시점이 누구의 시점인지가 헷갈리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그 놀이터 장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처음에 경호를 따라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인숙의 시점인지 또는 뭐 카메라가 하늘을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가 바라보면 또 시점이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엔딩에서 보면 또 그걸 지연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건 그럼 지연의 관점으로 여태까지 보여준 건지 뭐 이런 수많은 내면들이 마치 섞여 있는 것 같은 것들이 그걸 커트를 잘게 쪼갰을 때 그런 정서들이 나올까 싶으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서 이런 작업들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골목은 이제 미로의 어떤 그 공간으로서 이제 기능도 이제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 너머에 보면은 개미들이 이제 나오는 장면부터 길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개미가 나오니까 또 그런 어떤 공간에서 그게 파편화되고 또 미로화되는 공간에서 이제 헤매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 같이 이제 결부가 되면서 좀 더 예, 지적으로 보여진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던데, 제가 와일드 번치라는 그 샘 페키파 감독 작품 이후에 이렇게 개미가 예, 강렬하게 나온 거는 좀 처음이기도 했는데, 예, 혹시 뭐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그건 어떤 혹시 의미에서 개미를 저는 생각했던 거는 일단 그러면 개미를 왜 찍었는지부터 사실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 그대 너머에 찍기 전에 제 가까운 분이 굉장히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제가 그걸 한 1년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같이. 그래갖고 그 과정을 보다 보니까 좀, 그리고 그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되게 평범하신 분들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이런 어떤 모습들을 좀 같이, 저도 많은 그들이 그 분을 이제 어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정도 보이고 어떤 믿음도 가지려고 하고 어떤 그 굉장한 어떤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또 힘든 일도 발생하고 이런 걸 다 보면서 아, 이런 모습들을 저도 기억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의 어떤 과정들을 저도 그걸 같이 겪어 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어떤 평범하지만 작은 존재들을 찍고 싶다라는 욕망이 또 들었고,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개미가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개미를 찍어봐야겠다. 근데 개미는 우리가 맨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사람과 눈높이가 같은 시점으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개미를 한 3개월 가까이 키웠거든요. 그래갖고 키우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조그매서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가까이 찍어서 큰 화면으로 띄워서 얼굴을 같이 볼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카메라로 찍는 방법을 논의를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개미는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은유를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첫째로는 개미는 사실 저는 인숙일 수도 있고 지연일 수도 있고 경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는 어떻게 보면 또 인숙과 그 다음에 경호의 그 관점에 관한 또 다른 관점으로 개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경호는 개미를 신기해서 바라보고, 인숙은 그거에다가 개미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이입해서 개미를 바라보잖아요. 그 둘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개미를 바라보지만 그 둘은 사실 어린 시절에 그걸로써 서로 감정적인 교감을 했었던 교집합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 추억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심볼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고, 관객분들이 봤을 때는 좀 개미를 봤을 때 이 영화가 단순히 이 세 인물에 국한된 사람의 그 세 인물만의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라는 감정들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어떤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개미가 이렇게 드문드문 나왔는데 그런 개미들의 장면들을 보면서 좀 사세가 아닌 생각이 좀 그 단순히 인물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좀 역할을 했으면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 바람 같은 것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세계에 대한 그런 자연과 세계에 대한 것까지 확장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김문찬 감독님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어쨌든 이건 대부분 원신 원컷 심지어는 정도로 이제 롱테이크로 촬영을 대부분 하셨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또 그냥 단순한 원신 원컷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아까 또 개미 촬영 같은 경우에는 또 접사 촬영으로 엄청나게 하셨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촬영의 어떤 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골목에 대해서, 그 골목 촬영이랑 롱테이크랑 그다음에 이제 뭐 원신 원커트 개념의 촬영, 이런 것들은 사실 감독님하고 처음에 혼자라는 영화를 같이 작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뭐 시나리오도 있었지만 사실 시나리오 내용을 보고 뭐 이게 좋아서 같이 작업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영화를 대하는 태도와 어떤 진심,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 영화는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같은 어떤 태도와 영화를 대하는 진지함, 성실함, 그 다음에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자기의 취향과 어떤 영화관, 세계관, 어떤 철학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일단 작업을 같이 한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시나리오를 그때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아마추어는 아니니까 어쨌거나 작업을 하는데 그냥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 작품을 내가 촬영 감독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작품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 스스로에게는 이 작품이 주는 의미,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 발견했냐면 감독님하고 시나리오를 제가 읽어보고 가서 뭐 이렇게 얘기 같이 하고 그리고 그날 바로 나가서 헌팅 장소를 가봤어요. 골목을. 그러니까 그 골목이 이렇게 감독님이 왜 이런 시나리오를 썼는지 알겠더라고요. 감독님 작업실에서 보면 그 골목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을 딱 갔는데 어떤 식으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 골목을 딱 보는 순간 이걸 너무 찍고 싶다. 이 골목을 너무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골목은 아마 나보다 잘 찍을 수 있는 사람 없을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예술가로서의 자기 오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목에 대한 기억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물론 감독님이 갖고 있는 골목에 대한 기억과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은 서로 다를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실제로 어렸을 때 그런 골목에 살았었거든. 그래서 거기 골목 어디에 삶의 흔적들이 어떤 식으로 묻어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내가 어린 시절에 그 골목에서 놀았던 거예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 골목에서 놀았었는데 그래서 그 골목의 정서가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 골목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골목을 봤을 때 이 골목의 특징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감독님하고 샷 바이 샷 이야기를 하면서 롱테이크가 좋겠다. 둘 다 그 의견이 같았어요. 사실 영화 찍을 때 혼자 찍을 때 사실 감독님하고 나하고 의견이 그렇게 대립된 적이나 뭐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시나리오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롱테이크가 좋겠다. 골목은 이렇게 찍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원씬 원커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물들의 동선 브라켓팅과 이런 거는 내가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고 작업 방식이 사실 다른 영화들의 작업 방식하고는 되게 달랐어요. 다른 영화들의 작업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뭐 감독이 콘티 작가랑 같이 뭐 호텔을 잡던지 뭐 어디 잡아갖고 아니면 뭐 강원도 어디 펜션 같은 데 하나 잡아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이렇게 샷 바이 샷을 나눠요. 뭐 500커트면 500커트, 1000커트면 1000커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 콘티북 가지고 어떻게 찍을지 촬영 감독이랑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 했죠. 시나리오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찍을지 그래서 감독님이 한 씬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퀀스 개념이었어요. 이 그대 너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영화를 씬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퀀스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 시퀀스를 한 커트로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씬으로 따지면 장소가 하나가 아니라 장소가 여러 개인데 이거를 그냥 한 커트로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사실 장소가 여러 개라는 얘기는 한 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실상은 시퀀스죠. 그래서 실제로 혼자의 시나리오는 씬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의 씬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시퀀스로 돼 있어요. 이렇게 큰 시퀀스 하나, 큰 시퀀스 두 개, 큰 시퀀스 세 개. 그러니까 이거를 샷 바이 샷으로 콘티로 그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리허설을 계속했죠. 감독님하고. 배우하고 리허설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핸드폰으로 찍고 어쩌고 하다가 또 카메라 세팅해갖고 카메라 리허설을. 그 과정을 뭐 매일 하지는 않았지만 뭐 한 3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샷이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이렇게 복잡한 샷은 사실 머릿속에서 아무리 천재도 한 번에 이렇게 딱 나오지는 못해요. 처음에 뭐 이런 거를 한 커트로 연결해서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해보면 배우들의 연기나
또는 카메라 무빙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럴 때 이제 감독과 촬영 감독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브라케팅을 수정을 하고 뭘 보여줬으면 좋겠다 서로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이제 해서 하나의 커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커트를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는 사실 그거를 정말 오케이를 내기 위해서 10테이크, 20테이크를 계속 반복해서 찍었어요.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한 커트에 동선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업 방식이 상당히 다른 영화들하고는 좀 다르게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게 좀 감독이랑 촬영 감독이 서로 좀 믿고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나. 안 그러면 사실 콘티북 없이 막 이렇게 찍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콘티북 없이 리허설을 합시다. 그래서 카메라로 우리가 리허설을 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고 하나의 커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 촬영 감독에게 뭔가 내가 뭔가 이 샷 바이 샷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좋은 의견도 내고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에게 되게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촬영 감독으로서. 네. 개미 같은 거는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 그 박홍규 감독님이랑 작업할 때 또 그 되게 좀 다르면서도 특이하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촬영 감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크놀로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최신 카메라, 최신 장비, 뭐 짐벌, 뭐 기타 여러 가지 렌즈, 장비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되게 그 촬영 감독을 편하게 해준 거죠. 실패해도 되니까 그냥 해봅시다. 이게 되게 다른 감독들하고 되게 다른 태도였고요. 실패해도 되니까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감독님은 지금까지 박홍규 감독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실패해도 되니까 해봅시다. 특히 뭐 VR을 도입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해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해봅시다. 같이. 그러면 서로를 믿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떤 영화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았고,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가장 비슷하고 좀 그 영화에 대한 그 시각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지만 정작 목적이 테크놀로지는 아닌,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정말 화려한 화면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만 테크놀로지에 치이거나 테크놀로지에 끌려가는 영화가 아닌 것. 그게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어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만 너무 테크놀로지를 위한 테크놀로지에 매몰되지 말자. 그랬던 거고, 개미라던가 뭐 단편적인 예인데 혼자 때도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개미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뭐 테스트 촬영도 하고 뭐 렌즈도 특수 접사 렌즈, 튜브 렌즈라고 하는 거를 또 도입을 해갖고 이렇게 찍기로 했는데, 사실 실제로 딱 리허설 하면서 찍어보니까 개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렌즈로 이미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접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벗어나도 포커스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렌즈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프레임 자체가 개미에 맞춰서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슉 지나가 버리면 프레임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쫓아가기가 급급한 거예요. 렌즈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래봤자 개미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가 1m 안쪽인데 이 안에서 되게 정교하게 튜브 렌즈를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해결한 방식이 되게 웃겨요. 지금도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 남들이 보면 되게 무슨 촬영 감독님이 저런 거 되게 짜치게 되게 뭐 우스워 보이게,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 끌고 다니는 카트에다가 카메라 렌즈를 다 얹었어요. 그래서 개미가 이동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걸 똑같이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오케이 컷을 만들어낸 건데, 남들이 보면 야 저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카트 위에다 카메라 묶어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좀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나 저나 그 없어 보이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상업 영화를 찍다 보면 뭔가 좀 폼 나야 되고, 남들 보고 스태프들 다 이렇게 학생들도 있고 막 다 보는데 스태프들 보는 데서 좀 폼 나게 찍고 싶은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영화를 대하는 거 태도가 조금 더 진심으로 정말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비슷한 점들이 아니었나.
아까 감독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아날로그를 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어떤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다시 또 나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바로 이어서 그 대화를 이어가실 분 있으시면은 네. 예, 일단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김용경 사장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릴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감독님한테 드릴 건데 오늘 이제 김용경 사장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제 골목길 롱테이크 일종의 이제 실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알고 앞으로도 내가 촬영 감독으로서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은 어떤 촬영 기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그걸 이제 여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 감독님한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직업이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담 삼아 드리는 건 혹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내면이랄까 아니면 또 어떤 직업적인 어떤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감독으로서 그렇죠. 직업인으로서. 그래서 혹시 이제 주인공 나 자신을 갖다가 그 주인공 캐릭터에 투영시킨 건 아닌 거지. 이렇게 한 가지 이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기억이 출발점이 거의 3살, 4살부터 이제 되거든요. 근데 보통 5살, 6살 되면 어느 정도는 다 기억을 해요. 근데 3살, 4살은 이렇게 편리로만 기억한다는 거죠. 조각.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맞춰지냐면 나중에 성장하는 가정에서 가족이나 어머니나 너 어렸을 때 이렇게 했었지 그러면 딱 어렵다기 기억했던 것이 가족들이 어른들이 얘기해 주는 걸로 인해서 더 그게 이제 확실화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인공이 보면 지훈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숙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자 감독도 그렇고 이제 일단 알츠하이머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거 기억 찾아주기 게임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기억이 되는 게 이제 일정이 이런 거예요. 작년인가 오세훈 시장 출마했을 때 어디 생태땅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 땅을 보러 갔는데 자기 장인이 기억한 것과 그다음에 큰 사람이 기억한 것과 작은 사람이 기억한 것과 자기가 기억하는 게 다 다르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찾아보면 같은 사건인데도 같은 현장에 갔는데도 좀 편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질문의 요새 핵심이 뭐냐면 그 시각이 딸의 시각이 계속 따라갔다가 또 이숙 씨도 따라가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감독도 따라가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이게 막 넘나들거든요. 넘나드는데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감독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러니까 결국 기억 찾아주기인가 그리고 또 나중에 감독이 자살했다는 장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아니고요. 심장마비로. 심장마비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 각자 기억이 다른데 그 기억이 편차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이숙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딸은 또 엄마의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남자 주인공은 처음에는 내가 왜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건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의도가 뭔지 내가 지금 약간 방향을 잃었는데 예, 아직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혹시 차량 감독님 그 첫 번째 질문부터 어쨌든 이 영화를 하면서 또 생기신 어떤 욕심이나 또 시도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영화를 하면서 생겼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매 작품마다 저는 이제 14편의 장편 영화를 찍을 때마다 똑같은 태도로 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작품을 하기로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에 같이 작업했을 때 뭐 감독님하고 뭐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나 같이 뭔가 새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나 그런 게 좋으면 이제 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작업을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일단 시나리오를 놓고 저는 텍스트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거죠. 강제로. 내가 이 작품을 그냥 옛날 감독님이랑 좋았으니까 그냥 한 작품 더 하지 뭐 이게 아니고 태도는 그렇게 그래서 한 작품을 더 하는 거지만 이 작품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 작품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촬영 감독으로서 전체 내 영화 커리어에서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스스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 작품마다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작품에서 뭘 구현할 건지 매 작품마다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혼자 때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던 거고 그대 너머에는 사실 결은 비슷하지만 좀 달랐죠. 그래서 저는 그대 너머의 시나리오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아까 감독님도 얘기했지만 혼자 때 고민하던 어떤 테두리에서 많은 부분 더 성장한 어떤 것, 그 다음에 더 외적으로 더 뻗어나간 어떤 사고의 영역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느 정도 나의 고민을 좀 이제 일반화 시켜서 어느 정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더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똑같은 뭐 롱테이크로 찍자 이런 게 아니고 골목도 똑같이 찍자 이런 게 아니고 혼자 때의 골목이 어떤 과거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미로 같은 그런 것이었다면 이 그대 너머에서의 골목은 조금 더 다른 기억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억 속에서 누군가는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제 하는데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런 레코드를 찾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누군가는 기억 속에는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하는 건지 아닌지 지금 죽은 사람인지 실제 하는 건지 글 속에 있는 사람인지 이런 고민들을 골목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골목을 대하는 어떤 시각도 혼자 때하고 그대 너머 때하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또 이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범주 내에서 골목을 보여주려는 어떤 태도가 조금 더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것들을 더 해보고 싶으냐? 그거는 사실 그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제가 이제 다음 작품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내가 이 작품을 가지고 다른 촬영 감독이 찍었을 때와 다르게 내가 찍었을 때 뭘 더 잘할 수 있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여기서. 그래야지만 그 작품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걸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감독 얘기하신 거는 혼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그대 너머에란 영화도 다 감독이 주인공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했다는 거는 메타적인 고민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했을 거지만 혼자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자기 연민으로 영화가 가는 거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싫어하고 오히려 혼자도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혼자에서도 그 잘못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화살이 본인한테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그 인물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였고 그대 너머에 같은 경우는 좀 저를 어떤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보고 싶은 욕망들이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제 스스로도 좀 어떤 힘든 상황들 안에서도 거기에서 좀 그래서 이제 영화 안에서 보면 이제 그 화장실에서부터 이제 그 통과하는 장면 이후로 반복되는 영상은 관점들이 좀 더 다른 면에서 주인공이 보기도 하고 그런
샷들이 나오는 것들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 감독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를 관객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너무 자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또 자기연민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도 이번 작품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다. 저는 영화 작업을 할 때 맥락을 되게 중요히 생각하거든요. 제가 첫 번째 작품을 하고 두 번째 작품을 했을 때 맥락과 지금 세 번째 작품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작품으로 무언가 넘어갈 때 맥락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 창작자로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영화 안에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의도냐. 근데 사실 여기에는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숙도 그렇고 지연도 그렇고 경호도 그렇고 서로 누군가를 열심히 찾아주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누군가에 대한 존재를 증명해 주려고 하고 믿어주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한 사람은 처음에 기억이라는 거를 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기억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많은 누적된 기억들이 쌓이면서 커졌다가 결국에 그 기억들이 작아지면서 소멸이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그걸 이제 사람들은 뭐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뭐 그걸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글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대로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기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저에 대한 존재를 믿고 기억해 주고 생각을 해 준다면 저라는 어떤 육신 자체는 만약에 어떻게 될지언정 그 존재는 영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예, 제가 사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를 바라고 있지 않나요? 마음속으로 그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길 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내가 깊은 존재로서 자리 잡고 있길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모두가 부재하고 누군가가 나를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하고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조차 고독하고 힘든 부분이 더 큰 힘든 것들이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서로 너무 애타게 찾고 뭐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그 인숙이 그 전 장면까지는 카메라가 열심히 다 모든 카메라조차도 한 존재로서 인물들을 찍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따라가고 막 붙잡고 어느 쪽으로 사라지려고 그러면 카메라가 쫓아 따라가고 막 이런 장면들을 쓰는데 딱 한 장면에서 픽스된 샷이 하나 있어요. 그 화면이 고정돼 있고 이제 인숙이 구석구석 조그맣게 나오면서 막 이제 미세하게 보이는 아마 그 장면을 다 거의 찾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장면 안에 인숙은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픽셀 수준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인숙이라는 인물도 열심히 그 지연을 찾음으로써 자기 존재 증명을 했으면 좋겠고 관객분들도 그 인숙을 찾으면서 그 인숙이라는 존재를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들이 단순히 경호의 시나리오라는 그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인숙과 지연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관객 입장에서도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찍은 샷이거든요. 그게 약간 관객들도 적극적으로 그 샷에 개입을 해서 마음을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의 주제를 굳이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경호나 인숙이나 지연이나 각자의 어떤 부재한 것들, 그렇게 자기들이 힘들게 했던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한 단계로 넘어가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어머니가 자신을 몰라볼지언정 그래도 어머니가 자신을 열심히 찾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엔딩에서는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연이 마지막에 표정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인숙도 이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지연을 찾으면서 자기 존재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순간에 지연과 또 함께 그렇게 지내는 바로 옆에 있는 지연을 보면서 그게 지연이라고 모를지언정 어떤 연대 같은 의식을 가지면서 또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 경호 입장에서도 이 많은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뭐 죽어서까지도 그렇게 다 봐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글을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남기려고.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내적 성장에 대한 영화라고도 굳이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존재나 기억에 대한 고민들이 제 나름대로는 담긴 영화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예, 대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리를 하시는 사이에 물어보면 그 연장선에서 어떻게 보면 혼자라는 영화와 이제 이 그대 너머에는 가장 큰 차이점을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니 레인지 말을 좀 빌리면 거기 계속 나왔었죠. 그 영화 선전에서도요. 잘하는 감옥을 탐구하는 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때 많이 그 적절한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대 너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서 관계에 대한 측면으로까지 확장하는 그 지점이 좀 보이는데요. 근데 그것이 또 묘하게도 혼자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실은 많이 보여졌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혼자에서는요. 근데 여기 그대 너머에서는 기억의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재, 그 기억 간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기억의 소멸 혹은 그러니까 죽음에서 기억이라는 어떤 망각 혹은 기억이라는 걸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것들은 어떤 흐름 안에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하시게 됐는지.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대단한 그런 막 뭐 철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저는 사실 되게 오히려 현실주의자 같은 타입이어서 제가 영화를 만들 때 좀 되게 물리적으로 겪거나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통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작품들이. 물고기 때는 그 진도시킨 곳을 좀 굉장히 강렬한 호기심 때문에 이제 거기 진도를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거기는 무당분들도 뵙고 사람분들 만나면서 느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란 영화를 보면 그 남자 주인공 전역의 입장으로 굉장히 어떤 미스테리컬한 호기심이 많은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제 정서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때는 혼자 때야 이제 제가 되게 고립되고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 기억들이 있는 거라 치면은 그대 너머에는 또 이제 제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힘든 상황들을 같이 겪으면서 거기에서 또 그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 저도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고 관계들을 맺으면서 느낀 것들이 영화 안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저 다음 생각을 한다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좀 다음 작품을 한다면 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 또 이제 어떤 제 어떤 사적 고민을 넘어서는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또 그대 너머의 안에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사이에 혹시 그 정리되신 대화가 네. 그 영화 보면서 이제 진짜 여기 평가에서도 나왔듯이 기억과 시간 그 상상 속의 장소까지 해서 정말 알 수 없게 막 뒤섞인 느낌이 되게 들면서 되게 복잡하기도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한 샷 3개 정도가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맨 처음 이제 경호역이 이제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이 애매한 목소리로 울면서 두 남자가 더블돼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사실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부러 그렇게 찍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랑 두 번째는 이제 인숙이가 거의 마지막쯤에 지연을 찾는 장면에서 굉장히 와이드하게 인물이 거의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되게 오랜 테이크 가면서 찍었거든요. 그 샷하고 마지막에는 경호와 지연이 그 인숙을 찾다가 결국 그 경호의 집 앞쪽에서 서로 앉아 있는 상태로 끝난 장면인데 이 세 개의 샷이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에 대한 측면으로 하시는지 한번 촬영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면. 더블샷 같은 경우는 그 김성 평론가님이라고 그 서울아트 시네마의 그 평론가 프로그래머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이 너무 눈에 신경이 쓰여갖고 다른 장면이 집중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은 그 장면이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담으려고는 했던 샷인데 일단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어떤 차원의 인물의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두 존재를 충돌되는 경우는 어쨌든 지금 반복되는 어떤 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또 그것이 또다시 반복되지만 그 실제 시간은 다른 공간에 있다는 그런 기호를 원래는 쓰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 뭐 구지의 계정 관객들한테는 느껴지는 게 아마 맥거핀 같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초반에 뭐가 영화에서 기여하는 것 같은데 엔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기여하는 게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고, 사실 영화에 대놓고 드러나진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잘 아마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사실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영화적 실험을 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그 잘 보면은 잘 본다기보다 그 영화에서 보면 경호와 이제 그 박노희 선배님이 이렇게 더블되는 그 장면에 마치 경호의 미래인 것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VR에서 이제 세 가지 시간 차원이 합쳐질 때 보면 사실 안 보이지만, 이건 보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 중간 시간대에 그 한 어머니와 아이가 이렇게 앉아갖고 사실 경호가 앉아 있는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마치 경호의 어린 시절이 이제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안에 경호의 어린 시절과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서 영화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좀 모호했었고요. 스텝롤만 보면 그냥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 역할을 했던 친구는 혼자의 아역이 직접 와서 한 거거든요, 그 샷을. 근데 티가 안 나니까 뭐 그건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았지만,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원래는 작업을 했었고, 근데 관객분들이 봤을 때는 그 장면이 되게 난해하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픽스 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비슷하게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른 커트에서는 카메라가 열심히 그 인물을 찾으려고 도움을 줬지만, 그 장면 같은 경우 오히려 카메라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인숙이 스스로 그 강렬한 의지와 어떤 그 애절함만으로 그 장면을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도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이 마치 인숙을 발견함으로써 인숙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그래서 단순히 인숙이라는 존재가 영화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좀 그 장면 안에서 좀 드러냈으면, 인숙도 어딘가에서 지연과 같이 살아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들을 영화 안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때 담겨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호 같은 경우가 그때 그 지연이 이렇게 했던 것들도 반복되는 지연의 모습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걸 보면서 이제 경호가 그걸 바라보는 장면인데, 뭐 경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그걸 봐야지 그 정서적으로 스스로도 느끼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어떤 패턴의 흐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경호도 무언가 다음 단계를 나오려면 스스로를 좀 이렇게 마주해야 되지 않나, 돌아보고 그때 상황들을. 그때 사실은 경호는 열어주지 않았을 테니까, 그게 죽은 순간이었을지 그 전이었을지 후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호는 열어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때 어떤 지연의 어떤 마음을 다른 관점에서 봤어도 좋지 않았을까, 경호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 촬영적으로는 첫 번째 그 두 남자 겹쳐지는 샷이랑 두 번째 이제 그 와이드 샷, 인숙이 그 지연이를 찾는 지연아 이렇게 다양한 수십 가지 지연이 나오는 그 샷 같은 경우는, 이런 샷은 저는 상당히 컨셉슈얼한 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샷에서는 오히려 카메라가 나서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감독의 의도가 뭔지를 촬영 감독이 읽어서 그것을 잘 드러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촬영 감독이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의도가 너무 많은 거죠. 연출의 의도도 있고 촬영의 의도도 있고 막 너무 많은 것들이 섞이는데, 이럴 때는 간명하게 연출의 의도를 전면에 그냥 강하게 컨셉슈얼한 샷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기술적으로 뭐 대단히 어렵거나 그런 샷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오랫동안 찍어가지고 뭐 사실 여러 개의 컷들을 이어서 붙여야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막 인숙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는 사실
그 움직이거나 뭐 이러지 않는 게 더 좋죠,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샷에서 연출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고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촬영 감독이 읽고 그것에 맞게끔 앵글과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사실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쭤봤으니까 대답을 하면 그 아마도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볼 때 그 인물들의 각각의 캐릭터나 지금 이 장면에서의 인물들이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봐요.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 지연이 계속 그 자기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실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 속에만 있는 건지 내가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고민들. 결국 자기 실존에 대한 고민인데 경호도 어느 순간 그 영화사 그 제작자, 영화사 대표 찾아갔을 때 어느샌가 보면은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기억에서 보면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호응 보고 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과연 실제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경호도 이제 지연을 통해서 갖게 된 거죠. 처음에 경호는 그런 고민을 하진 않았는데 지연이 찾아오고 자기 삶에 끼어들게 되면서 자기도 실존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동병상련 같은 공감대가 두 명이 같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투샷이 나란히 그 지연이 있는 곳에 경호가 들어와서 같이 투샷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촬영을 하는 의도는 촬영 감독의 의도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저는 영화 전공한 학생도 아니고 그냥 범인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건데요. 이 영화의 홍보 영상도 그렇고 포스터도 그렇고 저는 치매 증상에 되게 많이 중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골목길에서 공간을 뛰어넘는 장면이나 인숙이가 그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 안에서 지연이를 찾아다니는 장면이나 사실 저는 그 치매 증상 있을 때 기억들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암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독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존재의 증명, 인간 존재의 증명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서 갭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매 저는 사실 그 치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치매를 우리가 보통 다룰 때 영화에서 굉장히 뭔가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그 치매라는 것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힘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식의 애티튜드로 나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삶의 안에서 많은 수준의 어떤 그 기억들을 많이 잃어가면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더 가속화된 지점이 있으신 분과 뭐 그렇지 않은 지점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은 다 비슷한 증상들을 가지고 지내지 않나요? 저도 많은 것들을 잊고 살거든요. 지워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치매를 가지고 또는 그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애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 기호들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걸 갖고 강조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보편적인 것처럼 저는 보여주길 바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옛날 카메라로 찍는 샷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옛날 카메라로 찍은 건데 경호는 사실 그때의 기억들을 또 기억을 오히려 거꾸로 경호가 못 하거든요. 근데 인숙이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이 기억이 나서 뭐 잠깐 밑에를 봐봐. 그럼 카메라가 확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옛날 카메라로 찍었던 거면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근데 그 지연의 인숙의 말에 따라서 그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인숙이 어떤 이렇게 또 뿌연 어떤 모습들이 넘어가고 막 이런 모습들로 그냥 어떤 그 스토리 맥락상으로 그런 식으로 전개는 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막 파편들을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숙에게만 그거를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 안 하고 그렇게 막 너무 구분져서 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인 우리의 그 인숙이 지연이라는 기억을 잊는다는 그 속성 하나만 가지고 그냥
저기 하려고 했지 뭐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끊고 몰고 이렇게 그런 계산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실제로 겪은 아까 말한 그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셨던 분을 같이 돌보면서의 느낀 부분도 분명히 다 포함돼 있고 저 입장에서도 제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잊었다가 또 기억했다가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런 정서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 건데 어쨌든 뭐 그 지금의 갭 차이라면 어느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차이가 있는지는 저가 좀 더 들어봐야 저도 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연출자로서는 의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약간 부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아마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이 영화는 분명히 기억이라는 테마에서 출발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되게 큰 소재가 됐고 그게 이제 기억이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되게 들어가는 문 같은 거죠. 이 영화로 들어가는 문 같은 건데 그 이제 실존 얘기가 많이 나온 건 뭐냐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억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실존으로 확장시킨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실제일 수도 있고 또는 단지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인지 또는 실제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까지를 조금 더 한 발 나간 거라서 실존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지 뭐 기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도 되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제 뭐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주제가 뭐냐 하니까 이제 실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스타일적으로는 이게 이제 기억을 다른 영화들처럼 이렇게 분절적으로 막 보여주고 이러지 않은 거는 그건 이 영화의 스타일인 거죠. 저는 이제 그게 다른 영화하고 다르게 알츠하이머나 기억을 보여주는 그게 식상하지 않아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갭의 어떤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주실 수 있나요? 아니시면 뭐 예, 답변이 되셨으면 마무리를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아, 네, 이제 10시가 되어가고 있죠. 예, 뭐 저도 뭐 주변에서 이제 알츠하이머를 겪는 분들을 뭐 이제 가족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해서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나를 좀 잃어가는 기억만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끝에까지 가시면 치매의 가장 막바지까지 가면 저희가 경험한 걸로는 나 스스로의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각, 현재로서의 나의 어떤 존재 그 자체가 이제 지워져 가는 것이 가장 마지막쯤의 어떤 모습으로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들도 이제 영화 속에서도 좀 읽어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연관돼서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 저기 이제 시간이 정말 10시를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까지 와서요. 혹시 뭐 이번 시간 놓치지 않고 대화를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많이들 달려오신 것 같고 지치신 것도 같고요. 예, 제가 좀 여기 보면서 이게 그대 너머에는 아닌데 혼자에서부터 이제 좀 궁금했던 지점인데 거기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롱테이크, 원신 원커, 그러니까 원신 원 시퀀스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의도하시다 보니까 시간의 어떻게 보면 압축이라고나 할까 표현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왜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언뜻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자살하듯이 이제 뛰어내리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같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 근데 뭔가 이렇게 컷이 이제 이게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그것도 역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누군가 이제 손을 끌고 막 골목을 뛰어가는데 손을 놓치고 나서 다시 카메라가 뭐 360도나 180도를 돌면 배우들이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이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난 듯한 모습을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의도하고 찍으셨고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방법론을 갖다 이제 했어야 될지도 고민이셨을 것 같고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얘기를 사실 그 부분이 감독님하고 저하고 그 어떤 영화적인 취향에서의 되게 좀 비슷하고 잘 맞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샷에서 여러 개의 시간대, 여러 개의 공간과 시간을 중첩시키는 것, 여러 개의 레이어를 샷 하나에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은 샷 컷 하나에서 과거도 만나고 현재도 만나고 실제도 아닌 가상의 어떤 것과도 만나고 이렇게
계속 뭐 어머니의 환영과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한 컷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씬을 하나의 컷으로 합치는 것도 재미있지만 다양한 시간대를 합치는 게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니까 이 시간대를 합치는 어떤 재미 사실 이거를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영화에다가 끌어다 쓰는 감독이 있죠, 그죠? 감독이 우리나라에는 네, 아닌데 외국에서는 이 감독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높이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헐리우드 영화가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런 문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감독들을 잘 못 만나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작품을 하면서 그런 묘미를 우리 작품 속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영화 평론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해서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그 비교가 될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와 비교를 해서 샷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만들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의식하고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시간과 공간들을 하나의 컷으로 보여주려는 노력.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실은 또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약간 뭐 너무 이제 흥미질 수도 있지만은 뭔가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움 시적인 뭔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기보다 원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보통 컷과 컷을 이게 작업을 할 때 컷과 컷이 바뀔 때 정보값이 원래는 계속 바뀌고 감정들이 바뀌고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이제 이런 롱테이크로 작업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컷을 미리 사실 짜서 작업하는 거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물을 팔로잉하면 안 되고 거기서 비치는 화면의 정보값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정의 변화들에 다 똑같이 집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정서들을 가지고 분절하는 방식으로 이제 워킹을 만들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요. 뭐 저는 사실 근데 그걸 꼭 이렇게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태도로 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이 영화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고민이 이 기호와 좀 맞닿았을 때 이게 합당하다 싶으면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기호들이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화 안에서는 영화는 어쨌든 하나의 편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게 있어도 이제 그 어떤 영화적 기호와 고민들을 맞추려고 이제 그것들을 애를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런 영화들이 어느 부분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구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또 다른 작업을 하면 또 다르게 또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맞춰서 고민을 하는 거고 사실 제가 기억이나 또 그런 어떤 제 영화적 그때 그 혼자 했을 때 그런 어떤 인물의 어떤 기억 속을 탐험하는 것 같은 기억을 계속 쫓아가는 것 같은 표현들을 쓴다고 하면 그 방식이 가장 하나의 우리 기억이라는 게 분절돼서 커팅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것들을 어떤 물화시키는 방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일 게 어떨까 싶을 때 또 그런 고민들을 한 거고 예 그래서 그때 저도 사실 제가 뭐 다 이렇게 기술적인 걸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 또 이걸 구현해야 될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영화적 구조에 대한 고민들과 일관성 고민들이 있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지 롱테이크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 아마 지금 이제 여기 배우분이 여기 GV에 안 예, 계셔갖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무서울 사실 게 힘든 없죠. 부분은 저보다는 배우분들이었을 실은 그 것 지점이 같아요. 가장 왜냐하면 궁금해서 그게 이제 일반 다른 영화들 촬영할 때하고 좀 방식이 다른 게 일단 여기 카메라랑 여기 타이밍들이 좀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 감정도 상당히 몰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니까 막 카메라를 피하면서 또 가서 감정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감정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했던 그런 아마 배우분들이 되게 잘해 주셔서 그 지점이 언뜻 생각하면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굉장히 그 자체가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연상이 좀 되거든요. 실은 이제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의 중첩, 시간의 왜곡, 뭐 시간의 비약, 시간의 생략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배우를 통해서는
영화의 영혼인 배우를 통해서는 또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배우들이 그렇게 원씬 원 시퀀스 비슷하게 가는 어떤 관점에서 상당히 방법론적으로도 그렇고 예,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 어떤 그런 어떤 지점들이 좀 풍경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예, 궁금증에서 실은 예, 배우분이 계셨으면 좀 더 리얼한 얘기를 더 드렸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뭐 많은 얘기를 뭐 해주시고 영화도 같이 보셨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이런 시간인 만큼 이것만큼은 좀 관객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있으시다면 각각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자리를 극장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 많이 가지고 갈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극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우리가 그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뭐 그런 영화들만 보게 된다라는 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영화들을 좀 일부러라도 찾아보고 그러면 아마 더 문화적인 그런 교양들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